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포트 스캔을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포트 스캔. 포트 스캔이 뭘까요? 이름 그대로 스캔이에요, 스캔. 스캔. 요거를 스캔이라고 하면 잘 와닿지 않죠? 근데 이거를 정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찰. 정찰. 어떤 사이트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하기 앞서서 어떤 포트가 열려 있는지, 그 포트가 사용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전에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포트 스캔이라고 합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 초반에 사이버 공간에서 공격이 좀 있었다고 그러죠. 뭐 디도스 공격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공격을 하기에 앞서서 공격 목표, 공격 표적이 되는 대상 사이트에 어떤 포트를 이용할 수 있는지 알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포트 스캔이에요. 그럼 포트를 어떻게 스캔을 하느냐? 자, 포트라는 것이 OSI 7 레이어 중에서 몇 개층에 해당되는 용어죠? 그렇죠. 어. 여러분들 요 화면에 주석 달 수 있는 기능이 여러분들한테도 주어져 있으니까 주석을 직접 달아도 돼요. 어, 주석으로. 음, 몇 개층이죠? 포트는 4개층이죠. 4개층. 4개층. 4개층 TCP 포트. 3개층 IP. 그다음에 2계층 맥.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음. 자, 그래서 이 포트 스캔 하게 되면은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TCP 3-way 핸드쉐이크를 이용을 합니다. TCP 3-way 핸드쉐이크. 공격 대상 시스템 포트 활성화 여부를 아는 작업이다. 돼 있는데 지난 시간에 얼핏 얘기했죠. TCP 3-way 핸드쉐이크가 뭐예요? 이니시에이터하고 리스너가 있는데 이니시에이터하고 리스너가 통신하기 위해서 이 커넥션을 맺어야 되잖아요. 맺기 위한 절차죠. 절차, 프로토콜이죠. 그래서 이니시에이터가 먼저 씬을 보내고 이 씬에 대해서 리스너가 커넥션이 가능한 포트가 있으면 씬 에크로 응답을 합니다. 그러면 이니시에이터는 씬 에크를 보고서 이제 통신할 수 있구나 해가지고 에크를 보냄으로써 에크를 보냄으로써 이제 커넥션이 이스태블리시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리스너 입장에서는 이니시에이터가 접속을 시도한다는 로그를 남게 됩니다. 로그를. 자, 이렇게 하면 이니시에이터 입장에서는 리스너한테 어떤 포트를 이용해서 접속을 가능한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근데 로그가 남는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정찰이라는 것은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은 몰래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로그가 남으면은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것이 이런 스텔스 스캔입니다. 스텔스 스캔. 요새 뭐 스텔스 오미크론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눈에 띄지 않는 스캔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자, 이 3웨이 핸드쉐이크는 정상적인 사용 기법인 거죠. 근데 이 정상적인 것을 비정상적으로 이상하게 사용하는 것이 스텔스 스캔인 거예요. 이상하게 사용하는 것이 스텔스 스캔입니다. 스텔스 스캔을 사용을 하면 세션이 완전히 성립되지 않아요. 세션이 성립되지 않아요. 통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션이 성립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포트가 오픈되어 있는지 클로즈되어 있는지만 알고 싶은 거죠. 자, 스텔스 스캔으로 대표적인 것이 이씬 스캔이란 게 있어요. 씬 스캔. 그리고 핀 스캔, 널 스캔, 엑스마스 스캔. 이렇게 네 가지가 대표적인데요. 자, 이씬 스캔은
씬스캔은 TCP 하프 스캔이라고도 해요. TCP 하프 스캔. TCP 스캔은 TCP 스캔 이게 TCP 스캔이거든요. 정상적인 3웨이 핸드쉐이크를 이용해서 포트 스캔을 하는 것이 TCP 스캔인데 TCP 하프 스캔이라 불리는 씬 스캔은 이 커넥션을 성립하지 않으면서 포트 연결만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확인하느냐? 씬 에크를 받았을 때 에크를 보내지 않아요. 에크를 보내지 않고 바로 그냥 리셋을 보내버립니다. 리셋을. 리셋을 보내보내면서 그냥 커넥션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그가 안 남아요. 커넥션이 이스태블리시 되어야만 로그가 남거든요. 그래서 이 씬스캔은 에크 대신에 리셋을 보내는 거예요. 리셋을. 세 번째 단계에서. 음, 자, 그래요. 다시 보이죠? 예, 다시 보이죠? 음, 아까 막 이렇게 눌러져 있어서 안 보였겠네요. 자, 씬스캔은 뭐라고요? 이 세 번째 단계에서 에크 대신에 리셋을 보내는 게 씬스캔이에요. 리셋을 보내는 게 리셋을 보내는 게 씬스캔이에요. 자, 이거 말고도 다른 게 있는데 다른 게 이제 핀 스캔, 널 스캔, 엑스마스 스캔이란 거예요. 어, 어, 지금 화면을 깨끗이 지웠고 다시 한번 또 그릴 거예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요거 잘 알아두라고 그랬죠. 이렇게. 자, 요 UAP, RSF, 요 여섯 가지 플래그들을 이 순서대를 뭐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냥 알아두면은 편리하죠. UAP, RSF. 핀 스캔은 UAP, RSF 중에서 이 핀 플래그를 활성화시키는 거고요. 널 스캔은 아무것도 활성화하지 않는 거예요. 엑스마스 스캔은 엑스마스 스캔은 좀 특이한데 여기서 UPF, UPF 이 세 개만 활성화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얘기했던 것들이 정상적인 사용법은 아니에요. 이 플래그는 3웨이 핸드쉐이크를 사용할 때 이제 정상적으로 사용하면 되는 건데 이제 이거를 경찰 목적, 스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씬 스캔하고 핀 스캔, 널 스캔, 엑스마스 스캔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해당 포트가 열려 있을 때 차이가 있어요. 교수님 뭐냐면 혹시 김준영 음, 학생입니다. 혹시 화면이 지금 PPT 화면에서 지금 멈춰 있는 게 맞나요? 따로 쓰고 계신 PPT 것 같은데 화면 쓰는 게 안 보여가지고 안 나타나요? 저는 그런 것 음,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공유를 할게요. 나타나나요, 이제? 아직 PPT 화면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내 화면에선 나타나는데 잠시만요. 보이나요? 네, 방금 동그라미 치신 건 보입니다. 좋아요. 예. 자, 또 하다가 뭐 이상한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음, 자, 이 슬라이드 내용에서 지금 많은 설명을 했는데 지금
정리를 하면 포트 스캔을 하는 기법들이 있는데 정상적인 3웨이 핸드쉐이크를 사용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요? 로그가 남는다는 문제가 있어요. 로그. 공격자 입장에서는 로그 남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럼 로그가 남지 않도록 하는 스캔이 무엇이냐? 스텔스 스캔이란 것이죠. 스텔스 스캔은 이게 이렇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씬 스캔이에요. 씬 스캔은 기존의 TCP 3웨이 핸드쉐이크를 사용하는 정상적인 절차에서 마지막 단계인 3단계에서 에크 대신에 리셋을 보내는 게 씬 스캔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TCP 하프 스캔이라고 해요. 또 다른 스텔스 스캔은 얘네들이 있는데요. 얘네들은 핀 스캔, 널 스캔, 엑스마스 스캔이 있어요. 얘네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 UAP, RSF 순서대로 있는 TCP 플래그들을 비정상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핀 스캔은 핀 항목만 활성화시키고 널은 아무것도 활성화 안 시키고 엑스마스는 UPF만 활성화시켜서 포트로부터 응답을 받는 거예요. 자, 어떤 응답을 받느냐? 포트가 열려 있을 때는 씬 스캔 같은 경우는 씬 에크를 받아요. 포트가 열려 있으면. 근데 요 다른 스텔스 스캔은요. 포트가 열려 있으면 에크가 안 와요. 무시한다는 것이죠. 그럼 무슨 뜻이냐? 이렇게 커넥션을 맺을 때 얘가 이니시에이터고 얘가 리스너잖아요. 이렇게 씬을 보내고 포트가 열려 있으면 씬 에크를 오는 것이 씬 스캔인 거예요. 이 씬을 보내고 씬 에크를 받고 그다음에 여기 리셋을 보내요. 이게 씬 스캔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니시에이터가 있고 리스너가 있으면 이렇게 보낼 때 핀을 보내거나 아무것도 안 보내거나 아니면 엑스마스 형태로 보내거나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포트가 열려 있으면 아무런 응답을 안 줘요. 아무런 응답을 안 주고 만약에 닫혀 있으면 얘가 리셋을 보내요. 자, 그러면 스캔을 하는 공격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안 온다 하면은 이 포트가 열려서 여기로 공격을 할 수 있구나 라는 정보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포트 스캔입니다. 자, 여러분들 nmap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직접 해볼 수가 있어요. nmap이라는 것을 칼리 리눅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칼리 리눅스를 이용해서 nmap을 이동을 해서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주의사항. 예, 주의사항. 칼리 리눅스를 여러분들이 개인 노트북에 설치하는 것은 자유인데 개인 노트북에서 학교 서버를 대상으로 nmap을 돌린다. 아마 다음 학기에 강의를 같이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실제 운영하고 있는 외부 서버에다가 칼리 리눅스에 있는 툴들을 이용을 해서 시험 삼아서 뭐 공부한다는 목적으로 해도 그거는 범죄 행위가 됩니다. 예,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해킹의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그러한 권한이 있는지. 예, 학교 서버에다가 스캔을 돌릴 권한은 아무도 없습니다. 학교 그 서버 관리자 외에는 아무도 그런 권리가 없어요. 네, 여러분들 그거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실제 이런 거를 해볼 때는 가상 환경에서 가상 시스템 내에서 해봐야 돼요. 이제 4학년 1학기 선배들은 사이버전 개론이라는 과목에서 가상 환경에서 몇 가지 실습을 좀 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런 기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요것도 이제 로그 남는 걸 한번 보여준 건데요. 음, TCP 씬 스캔은 TCP 씬 스캔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씬으로 보내는 거죠. 씬으로. 근데 얘는 뭐라고 그랬어요? 풀 커넥션을 맺게 되면 안 되죠. 로그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리셋을 해서 끊는 하프 스캔 형태로 쓴다고 그랬죠. 다음.
스푸핑은 지나가고 이것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부터 또 다시 또 볼게요. 자,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스푸핑을 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2계층에서 스푸핑할 때는 포트, 3계층에서 스푸핑할 때는 IP 또는 ICMP를 이용을 하고요. 7계층에서의 스푸핑. 자, 스푸핑이 뭐예요? 나무로 가장하는 거죠. 가장하는 거죠. 가장하는 것을 스푸핑이라고 하는데 7계층에서는 DNS 스푸핑을 씁니다. 자,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여주는 거는요. DNS 스푸핑의 예예요. 예. DNS 서버의 정보를 변조해서 사용자들로 하여금 변조된 사이트로 유인하는 그런 공격 기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DNS 캐시 포이즈닝이라고도 해요. 포이즈닝. 뭔가 이제 오염시켜서 어, 해를 끼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1번 단계서부터 봅니다. 1번부터. 인터넷 사용자가 www.bank.kr로 접속을 하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도 인터넷 뱅킹을 하거나 아니면 주식을 하거나 아니면 학교 서버를 찾을 때 IP보다 이런 도메인 네임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웹브라우저에다가 이러한 주소를 쓰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웹브라우저에서는 DNS 서버에다가 얘를 쿼리로 던집니다. 쿼리로. 쿼리로 던지게 되면 이 주소가 이 DNS 서버의 캐시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바로 응답을 줄 텐데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지 않는 서버라든가 좀 접속한 지 오래된 서버라고 하면 얘는 상위 서버로 이 쿼리를 보내게 됩니다. 자, www.bank.kr이다 보니까 루트 DNS로 주소를 먼저 보내요. 그래서 얘는 KR이네 해가지고 KR DNS 서버로 다시 또 이렇게 보냅니다. KR 서버로 보내게 되면 KR 서버에선 이걸 보고서 bank.kr이구나. 그래서 bank.kr 주소가 들어있는 DNS 서버로 이 쿼리를 던져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bank.kr 정보를 담고 있는 DNS 서버에서는 bank.kr의 www니까 웹서버죠. bank.kr의 웹서버의 IP 주소를 원래 요청했던 DNS 서버에다가 보내주고 이 DNS 서버는 사용자에게 요 IP 주소를 알려줌으로써 요 인터넷 사용자는 정상적인 www.bank.kr의 IP 주소로 접속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 이게 정상인데 7계층에서 서비스를 하는 DNS의 이 포이즈닝 기법, 캐시 포이즈닝 기법을 이용해서 그래서 엉뚱한 대로 유인할 수가 있어요. 엉뚱한 대로. 자,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절차가 지금 유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모든 절차는 다 똑같은데 바로 이 일곱 번째가 됐어요. 일곱 번째. 자, 공격자가 파밍이라고 하죠. 파밍. 파밍. 파밍 공격자가 인터넷 사용자가 www.bank.kr을 사용한다는 것을 눈치채고 미리 준비해둔 악성 서버를 준비해 놓습니다. 악성 서버를 준비해 놓고 위변조 응답을 미리 보내는 거예요. 미리. 자, 어느 정도 시간차가 존재할 거예요. 이렇게 쿼리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루트 DNS, KR DNS, bank.kr DNS를 이렇게 돌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공격자는 요 캐시 DNS 서버에다가 요 주소의 진짜 IP는 얘야 하면서 이렇게 계속 어, 답을 달아놓습니다. 그러면 이 DNS 캐시 서버에서는
캐시이기 때문에 점점 밀리고 밀리고 해서 이 DNS 캐시에는 www.bank.kr의 주소가 192.168.1.1로 잘못 기록이 돼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캐시 DNS 서버에 어떤 정보가 잘못되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최근에 들어가 있는 내용만 알거든요.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가짜 서버로 변조된 이 주소가 진짜 웹서버인지 알고 이쪽으로 접속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공격자는 192.168.1.1 서버에다가 진짜 서버와 같이 똑같은 화면에 웹서버를 돌려놔요. 웹서버를 돌려놓습니다. 사용자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다가 로그인을 입력하게 하죠. 아이디 넣고 패스워드를 넣게 하죠. 근데 아이디 넣고 패스워드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틀렸다고 그냥 메시지를 남겨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왜 틀리지? 하고서 다시 한번 신경 쓰면서 꼼꼼하게 치죠. 한 번 더 틀렸다고 해줘요. 그러면은 이상하다. 오늘 손이 좀 컨디션이 안 좋나 하고 다시 한번 신경 써서 치죠. 공격자 입장에서 보면은 첫 번째 시도했던 거, 두 번째 시도했던 거, 세 번째 시도했던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비교해 보면 다 똑같을 거예요. 왜냐면 사용자는 정상인 줄 알고 입력하니까. 이게 진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인 거죠. 그러면서 공격자는 요거를 이쪽으로 리다이렉션을 시켜줘요. 그래야 사용자가 정상으로 온 줄 아니까. 그러니까 사용자는 자기가 가짜 사이트에서 패스워드하고 아이디를 친지 몰라요. 자기가 그냥 오타 쳐서 틀린 줄만 아는 것이지. 하지만 공격자는 이 귀한 정보를 알게 됐죠. 나중에 슬쩍 요걸 이용해서 진짜 접속을 해서 사용자인 척 가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DNS 스푸핑입니다. 자, 여기 파밍이라고 했는데요. 파밍. 여러분들 피싱하고 파밍은 약간 비슷해 보이는데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피싱. 피싱은 이런 거죠. 요새 저도 그런 거 받았는데, 뭐 아빠, 나 핸드폰이 고장 났는데 여기로 10만 원만 보내줄 수 있어? 이런 문자 보내는 거 있죠. 이런 건 이제 피싱이죠. 근데 파밍은 그 사이트를 변조한 가짜 사이트로 유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해 범위가 훨씬 크죠. 방금 예로 드렸던 것처럼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직접 입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민감한 정보까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파밍은 좀 더 피해가 크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까? 있지요. 그래서 DNS 섹이라는 게 있어요. DNS Security Extension이라는 게 있는데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여러분들 이번 학기에 우리가 많이 공부하게 될 것이 바로 인증입니다. 인증. 이거를 영어로는 authentication이라고 그래요. 지금 보신 절차에서는 인증이 없어서 그래요. 인증이. 어떤 인증이 없느냐? 일반 사용자가 캐시 DNS 서버에 접속을 했는데 이 DNS 캐시 서버가 진짜인지 확인을 안 했어요. 그냥 DNS 캐시 서버에 이 응답을 준 서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을 안 했어요. 자,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인증입니다. 인증. 확인을 했더라면 이 공격자가 이게 허위 정보를 어, 넣을 수가 없었겠죠. 자, 이것을 막기 위한 기술이 바로 DNS 섹이에요. 예. 자, 여기서는 도메인과 IP 주소에 대한 검증 절차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죠. 검증 절차. 여기 보면은 전자서명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전자서명. 여러분 전자서명 뭐예요? 우리 지난 학기에 암호 공부하면서 전자서명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인증도 그때 얘기가 나왔죠. 자, 이런 인증을 구현하는데 중요하게 사용되는 것이 우리가 지난 학기에 공부했던 이제 암호 기술이 여기서 사용되는 겁니다. 자, 해킹의 흐름. 음. 공격자가 공격 대상에 로그인을 하고 이렇게 로그인을 일단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쪽으로도 이동하고 이런 쪽으로도 이동하고 그러다가 이제 타겟을 설정하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들어온 중간 경위지는요. 타겟은 아니에요. 타겟은 아닌데 자기가 목표로 삼은 서버로 가기 위한 경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웹 서버만 탄탄하게 보안을 유지한다 해도 되는 게 아닌 게 그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사용자들이 하나하나 그런 공격, 접점이 될 수가 있어서 그래요. 이런 걸 체인 오브 어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걸 또 lateral movement라는 표현을 써서도 얘기해요. 뭐 수평 이동이란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이트 내부에 접속을 하게 되면 그 내부에서 이동을 하면서 가치가 높은 타겟을 찾아가는 그런 기동을 움직임을 lateral movement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를 어떻게 읽느냐? 그걸 마이터라고 읽어요. 마이터라고 읽는데요. 이거를 얘는 어떻게 읽느냐? 어택이라고 읽어요. ATTNCK 얘를 어택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마이터 어택이라고 하는데요. 관심 있는 학생들은 요거 강의 끝나고 한번 구글링을 한번 해보세요. 마이터 어택.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 그림은 뭐냐면 요 보면은 persistence, 그다음에 privilege escalation, 권한 상승이죠. 권한 상승. 그러니까 일반 유저의 권한으로는 아무리 컴퓨터에 침투한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영역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자 권한을 따야 되거든요. 그런 걸 이제 privilege extension이라, 이 escalation이라고 그래요. 자, 그다음에 defense evasion, credential access, 그리고 discovery, lateral movement, execution, collection, exfiltration, command and conquer. 이제 공격의 흐름이에요. 이렇게 공격의 흐름이에요. 이 흐름이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 지금 나와 있었죠. 이 흐름을 이렇게 정형화시켜 놓은 거에 마이터 어택입니다. 자, 마이터 어택은 정보보호 분야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게 알려지기 시작한 게 한 2018년도, 그러면서 한 2020년도부터 이거에 대한 연구와 활용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음, 어, 얘는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이런 사이버 킬체인의 형태로 어떤 공격의 흐름이 이루어지는데, 각각의 공격 단계에서 사용되는 기술들이 이렇게 패턴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패턴으로. 그리고 어떤 특정한 공격 그룹들은 이 패턴들을 사용하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보면은 comparing APT28를 딥한다 하고 비교를 했다는 얘긴데요. APT28은 하나의 공격 그룹이에요. 그리고 딥한다도 공격 그룹이에요. 네, 이름이 좀 재밌는데요.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 사이버 공격 그룹이 APT28입니다. 이름이 그렇게 붙였어요. 그리고 딥한다는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음, 중국, 중국이에요. 중국에서 활동하는 사이버 범죄 집단 또는 이제 국가가 지원하는 어떤 사이버 전 그룹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APT28이 사용하는 기법들하고 딥한다하고 비교를 했더니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라고 비교하면서 중첩되는 영역이 또 있다. 근데 중첩되는 영역은 빨간색으로 좀 표시한 거예요. 이런 기술들은 중첩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보안 침해 사고가 발생됐을 때 내용을 좀 분석을 해서 이 마이터 어택으로 이제 분석을 하면 이거는 APT28이 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디펜다가 한쪽인데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분석을 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소셜 엔지니어링, 소셜 엔지니어링. 자, 이 사진에 나온 이 케빈 미트닉이라는 분을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케빈 미트닉. 이분이 왜 이러고 있을까요? 이게 뭐 하는 포즈죠? 전화를 하는 거죠. 옛날에 이제 1980년대, 1980년대에는요, 해커라고 하면 어떤 해킹을 했냐면은 전화 해킹을 했습니다. 전화국의 전화 해킹. 그래서 무료로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편법들을 찾아내는 것이 주된 해킹의 관심 분야였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전화망을 해킹했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분은 현존하는 최고의 소셜 엔지니어링 어, 건설적인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소셜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뭐 우리말로는 사회공학 기법이라고 하죠. 사회공학 기법. 여러 가지 형태의 공격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해킹의 예술은 소셜 엔지니어링에 있다. 그리고 패스워드를 알아내는 최고의 방법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이분이 했어요.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속이는 거죠. 속여서 정상적인 보안 절차를 우회하는 거예요. 왜? 뭐 전화를 해서 협박을 한다든가, 아까 피싱 예를 들었듯이, 뭐 아빠 이쪽으로 나한테 뭐좀 보내줄 수 있어? 이런 것도 소셜 엔지니어링이거든요. 피싱을 통해서 사람을 속이는 거죠. 평상시에 어떤 담당자하고 신뢰를 쌓는다든가, 상대방의 어떤 자만심, 교만을 좀 역이용한다든가, 그리고 사람을 속임으로써 그 민감 정보를 유출하게 하는 그러한 기술들을 통틀어서 소셜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래요. 소셜 엔지니어링의 공격 대상은 누구겠어요? 사람이죠, 사람. 사람의 심리적인, 정신적인 이러한 연약함들을 악용하는 거죠. 그래서 보안의 연결고리에서 가장 약한 연결고리는 사람이다라고 하거든요. 사람을 이제 공격하는 것을 소셜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자, 이 밖에도 이제 사회공학 기법으로 알려져 있는 것들이 이제 피기배킹. 피기배킹은 이렇게 출입구에 쫓아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숙사 같은데 이제 학생증 있어야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학생증이 없는 학생이 안 갖고 오거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앞에 사람이 갈 때 탁탁 붙어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피기배킹이라고 그래요. 숄더 서핑은 옆에 사람이 이렇게 어깨너머로 보는 거예요. 뭐 핸드폰 잠금 해제 비밀을 칠 때 이렇게 몰래 본다든가 이런 거를 숄더 서핑이라고 하고 덤스터 다이빙은 쓰레기통 뒤지기입니다. 쓰레기통 뒤지면 어마어마한 개인정보, 민감 정보들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죠. 그다음에 프리텍스팅은 누구인 척 하는 거죠. 어, 뭐 룸메이트의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든가 뭐 이런 게 이제 프리텍스팅이 됩니다. 피싱이나 파밍은 이제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자, 피배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맨 트랙도어라고 그래요. 맨 트랙도어는 한 명이 들어가서 한 명이 이 안에 있으면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요. 이 사람이 여기를 나가야만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맨 트랩도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안이 철저한 데 가면은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는 이제 회전문 같은 거 있죠.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맨 트랩도어가 되겠습니다. 슈레더 문서 세절기. 요새는 문서 세절기가 좀 필요해요. 그냥 쓰레기 그냥 종이 구겨서 버리면 안 되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문서 세절기도 많이 필요하죠. 도스, Denial of Service Attack. 이거를 직역을 하면 서비스 거부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이제 방해 공격이죠. 서비스를 방해하는 거죠. 방해하는 거.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공격을 도스라고 하죠. 자, 도스 공격은 보안의 3대 목표. 3대 목표가 뭐예요?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중에서 무엇을 공격하는 걸까요? 도스 어택은? 그렇죠. 유용성이죠. 여기 써 있잖아요. 서비스 방해.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도록. 그렇죠? 여러분들 수강 신청 기간 때 그런 경고 문구 봤나요? 예. 뭐 내가 수강 신청 못하면은 다 못하게 해야지 해가지고 도스 어택을 학교 수강 신청 서버로 돌린다든가 이건 상당히 심각한 이제 범죄 행위인데요. 가용성을 막아버리는 거죠. 도스 어택의 공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공격자가 여러 곳에서 동시에 도스 공격을 수행하는 것을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DDoS라고 합니다. DDoS. 도스는 어떻게 보면 단독 공격인데요. 공격을 동시에 여러 곳에서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서버가 있으면 얘가 여기서 이제 도스 공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여러 군데서 동시에 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면은 혼자 도스 공격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은 트래픽을 집중해서 공격할 수가 있죠. 도스 공격이 디도스 공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좀 세력이 필요해요. 세력이. 그래서 어태커, 마스터, 슬레이브, 빅팀 이렇게 구분을 할 때 특별히 이 마스터하고 슬레이브가 필요하게 돼요. 슬레이브는 우리한테 잘 알려져 있는 것이 이 좀비 PC죠. 좀비 PC. 그리고 또는 봇 또는 에이전트라고도 합니다. 자, 패킷 종류에 따라서 이제 도스 공격의 유형이 좀 나눠집니다. 패킷 종류에 따라서 TCP 패킷을 이용할 수도 있고 ICMP나 UDP, IP 등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볼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큰 구분들 이 정도만 좀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하면은 1장을 못 끝내요. 네. 그리고는 다시 한번 다룰 기회가 있어요. 자, 이 앞에서 했던 내용하고 맞춰서 한번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세 역할, 보세 역할. 자, 해커들을 기술 수준에 따라서 나누는 용어가 있어요. 스크립트 키디는 말 그대로 스크립트를 이용하는 아이들이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꼭 나이가 어려야만 스크립트 키디는 아니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해킹 공격 또는 디도스 공격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이용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스크립트나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준이에요. 어떤 면좀 아마추어, 초보 수준을 스크립트 키디라고 합니다. 그러면 스크립트 키디는 위협되지 않는가?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실제 보안의 위협을 끼치는 보안 관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비중이 아주 높은 집단이 스크립트 키디예요. 방어자의 업무 중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뭐 중학생, 고등학생뿐만 아니고 성인 중에서도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칼리 리눅스 설치하고서 디도스를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했던 그런 모든 스크립트 키디가 상당 부분 실제 관제의 알람으로 뜨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해요. 자, 메타스플로잇을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메타스플로잇은 익스플로잇, 공격 도구, 사이버 무기를 만드는 하나의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대상 OS가 뭐 윈도우즈 뭐 7의 버전 얼마다 하면은 그거에 맞는 공격 유형들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뚫리는지 해볼 수가 있는데 원래 목적은 시스템의 취약점을 점검하기 위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스크립트 키디가 사용하는 그런 이제 공격 도구로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 외에 핵티비스트 그룹이 있어요. 핵티비스트. 자, 이거는 해커하고 액티비스트의 합성어입니다. 액티비스트. 액티비스트가 뭐예요? 뭔가 이념이 있고 하면 사회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자기의 목소리를 크게 얘기하는 그런 그룹들을 이제 액티비스트, 행동주의자라고 하는데요. 예, 해킹을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액티비스트라고 합니다. 그다음 애국적 해커 그룹. 애국적 해커 그룹은 이제 국가에 어떤 소속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어떤 이런 역량을 가지고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우크라이나 부통령이 그런 요청을 했죠. 이번 전쟁을 좀 도와달라 하면서 뭐 텔레그램을 통해서 전 세계의 그런 해커들한테 도움을 요청했다고 그러죠. 근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애국적 해커 그룹으로 볼 수도 있죠. 네, 용병그룹은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그룹이에요. 아까 뭐 APT28이라든가 뭐 디펜다 이런 그룹들 얘기를 했는데 국가가 지원하는 조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들의 어떤 금전적인 목적을 위해서 돈 받고 그런 일을 하는 범죄 집단일 수도 있어요.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레터 오브 마크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 대항해 시대 때 해적 활동을 합법적으로 국가가 승인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포획 허가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런 활동을 하는 거죠. 사이버 공간에서 니들이 이런 걸 해주는 것은 우리 정보기관에서 눈 감아줄게. 뭐 이런 걸 하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극단주의자 그룹, 폭력적인 극단주의에 의해서 활동이 이루어지는 그룹, 이런 그룹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범죄 조직도 있어요. 범죄 조직들도 있고요. 이거를 기업화해서 할 수도 있어요. 기업. 구경쟁 그룹에서 글로벌의 아주 그냥 큰 기업들에서 상대방의 영업 비밀들을 탈취하거나 아니면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런 걸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사이버 전력도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사이버 작전 사령부가 있고요. 올 초에 여러분들 일기 선배가 우리 학과 출신으로 처음으로 이쪽에 또 근무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사이버 작전 사령부나 이런 데서 또 근무할 기회도 있을 수 있겠죠. 기계 공격자는 이제 자동화된 공격 도구를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절을 마치고 어, 예, 이런 질문이 좀 왔군요. 어, 어, 다음 절 보기 전에 잠깐 요 질문 사항을 좀 보면 강의 노트나 시험 등은 전부 한글로 제공되느냐? 필요하면 영어를 좀 쓰고요. 예, 그거는 그때그때 좀 달라요. 예, 이게 정보보호라는 것이 영어하고 좀 친해져야 돼서 예, 한글하고 안 되거나 영어로 하는 게 유익할 때는 이제 영어로 좀 할 거예요. 그 용어 같은 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뭐 시험이나 이런 데서는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두 가지 용어에 강의하면서 두 가지 용어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 그럼 어려움은 없을 것이고 암호 이론을 수강하지 않았어도 수강하는데 문제 없을까? 챕터 3에서 암호를 또 리뷰를 해요. 예, 그거를 할 때 여러분들 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또 질문 있으면 계속 올려주세요. 야, 여러분들 요거 한번 해보죠. 잠깐 쉬어가는 섬으로 해서. 아유, 설치 안 한 학생도 있군요. 네. 어, 학교 포탈 페이지에 가면 여러분들 정보 시스템 사이트에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유료 백신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라도 꼭 설치하세요. 유료 백신을 학교에서 구매해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예. 10명의 학생이 답변을 줬는데 우리 3명의 학생이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설치 안 했다고 그랬네요. 우리 세 학생은 꼭 설치를 좀 해주세요. 아이, 아이고, 오케이.
1.5절 넘어가겠습니다. 1.5절은 이제 범죄 시대예요. 범죄 시대. 1장의 내용이 재밌죠, 그죠? 사이버 위협, 사이버 위협이 점점 범죄화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범죄화된 게 최근래 얘기는 아니고 꽤 됐죠. 이 제일 큰 사례가 뭐예요, 여러분들? 엠번방 사건. 예, 범죄화됐죠. 범죄 조직화됐죠. 이것도 이제 사이버 기술을 이용한 아주 나쁜 사례죠. 전통적인 범행 동기에 대한 수단으로서 이 수단으로서 사이버 기술을 이용하는 거죠. 수단으로서. 범행 동기는 뭐겠어요? 국적 재산권을 도용하거나 금융범죄를 하거나 영업비밀 탈취 아니면 시장을 조작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범행 동기, 목적이죠. 목적. 그러니까 수단으로 컴퓨터, 인터넷 이런 IT 기술들을 이용하는 것이죠. 자, 범죄화 그리고 국제화, 네, 국제화. 아까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얘기 잠깐 언급을 했지만 전쟁을 자꾸 이제 언급하는 게 정말 마음이 불편한데요. 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 해커들한테는 도움 요청했듯이 전 세계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죠. 이점도 있는데 범죄 세계에서도 이거를 또 악용하는 거죠. 그래서 범죄도 국제화가 되고 있어요. 인터넷 환경에 국경의 의미가 미약해요. 예. 대한민국의 인터넷은 여기까지야. 일본의 인터넷은 여기까지야. 북한의 인터넷은 여기까지야. 이런 구분이 없어요. 물론 이제 인터넷 IP 주소로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이제 논리상의 구분이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국제 공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제 공조에 어려워요. 예를 들면은 엠번방 사건 때도 그랬지만 그 서버를 텔레그램이라는 러시아에 있는 회사의 서버를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그 우리나라 경찰이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수사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공문을 띄워서 협조해 달라고 하는데 그 협조를 따라줄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공조가 어렵습니다. 공조가. 그다음에 중개 상인이나 그 운반책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 암호화폐, 뭐 이 무슨 암호화폐, 이 무슨 암호화폐 이런 것들이 어떤 자금 운반책으로 많이 어둠의 돈으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죠. 남시장의 확대, 블랙마켓이죠. 블랙마켓, 그다음 다크웹, 다크웹이 존재를 해요. 다크웹이. 자, 여러분들 블랙마켓이나 다크웹에 호기심을 갖더라도 설치하지 않도록 하세요. 예. 다크웹 같은 걸 한번 설치하시게 되면요. 어, 일단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미국 NSA에서 추적을 할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일단 다크웹을 설치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PC가 안전하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예.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여러 가지 악용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 무엇보다도 위험한 것은 이 안에 있는 이 컨텐츠죠. 절대로 여러분들한테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만 아시고 예, 웹은 절대로 가입하셔서는 안 돼요. 자, 서로는 이 정도로 얘기하고요. 컴퓨터 범죄, 사이버 범죄에 대한 용어를 좀 잠깐 살펴봅니다. 컴퓨터 범죄는 컴퓨터 크라임이죠. 컴퓨터 크라임.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컴퓨터와 네트워크와 관련된 모든 범죄를 컴퓨터 범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음.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수단으로 하는 범죄도 컴퓨터 범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피싱이라든가 디들링, 살라미, 이머네이션, 이브즈드라핑 등을 이제 예로 들어주고 있는데요.
피싱하고 살라미는 우리가 앞에서 언급을 했어요. 디들링은 데이터를 바꿔붙이게 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수정하는 거예요. 은행의 잔고를 바꾼다든가 성적을 변조한다든가 강력한 컴퓨터 범죄죠. 이런 게 이제 디들링입니다. 이머네이션 이브스드라핑은요. 전파 방사가 되는 것을 감청하는 거예요. 갑자기 컴퓨터 하다가 왜 방사를 이야기합니까? 의아해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컴퓨터 장비는요. 스마트폰을 포함해서 전자파가 나가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는 화면에서도 전자파가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을 감청하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용들을 도청하는 거죠. 이브스드라핑은 도청이거든요. 이런 전자파를 탈취해서 감청하는 것도 있어요. 지하철 같은 데에 앉아서 지하철 같은 데 여러분들 어, 이렇게 통로가 있으면 의자가 있잖아요. 여기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노트북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누군가가 요 앞에 서가지고 누군가가 이 앞에 이렇게 서가지고 서류 가방을 요 앞에서 들고서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노트북을 가지고서 채팅도 하고 인터넷 배킹도 하고 하는데 이 서류 가방에서 이 노트북에서 방사되는 전자파를 수집해가지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암호를 패스워드를 분석할 수도 있다. 이런 기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음. 물론 이제 이런 기술을 일반인한테 쓰진 않죠. 네, 그런 이제 고도의 기술들을 일반인한테 쓰진 않는데 이런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어요. 자, 특히 네트워크가 관련된 경우 사이버 범죄라고도 이렇게 얘기한다. 얘기한다. 이제 컴퓨터가 아니라 네트워크를 타고 들어오는 거죠. 네트워크를 타고. 정보 자산이 범죄의 목적 또는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정보. 음. 노트북 자체를 도둑이 갖고 갈 수도 있겠지만 해킹을 이용해서 그 안에 있는 정보를 탈취하는 게 주된 목적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도스나 디도스 공격을 해서 이 가용성을 해침으로써 그 회사의 명성을 떨어뜨리고자 하는 이런 것도 컴퓨터 범죄가 됩니다. 음. 어제 뉴스죠. 어제 뉴스에서 모 회사에서 직원을 동원해서 이 댓글 아니면은 그 사용했던 그런 경험 등을 뭐 했다라고 뭐 어떤 조직이 이제 고발을 했다고 하는데 해당 회사에서 우리 그러지 않았다. 자꾸 그렇게 하면 고발하겠다라고 해야죠. 왜냐하면 그 회사에서는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일단 명성에 치명적인 해를 입었잖아요. 만약에 그게 거짓이라고 했다면 그 회사는 아마 손해보상 청구를 하겠죠. 자, 보안 관리자는 조직을 컴퓨터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하지만 동시에 조직에 대한 컴퓨터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 말이 뭘까요? 우리 첫 시간에 얘기했던 거. 감시자는 누가 감시하나? 보안 관리자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죠.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안 관리자는 조직을 외부의 또는 내부의 컴퓨터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는데 자신의 권한을 잘못 악용하게 되면 스스로 컴퓨터 범죄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안 관리자의 윤리성도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컴퓨터 범죄 특징, 앞에서 몇 가지 얘기했는데요. 이 특징들을 다시 좀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적발 및 원인 규명이 곤란해요. 왜냐하면 증거인멸이 아주 용이한 거죠. 스마트폰을 뭐 전자레인지로 돌린다든가, 예, 아니면 뭐 파일을 지워가지고 암호화시킨다든가, 이건 뭐 찾아낼 수가 없어요. 예, 심증은 있지만 물증을 못 찾아내는 거죠. 그다음에 범행의 국제성과 광역성, 여기 약간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나오는데요. 교차 사법권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크로스 주리스딕션. 아까 이제 서론에서 얘기했듯이 이게 글로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로벌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차 사법권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법권과 제3국 상대국의 사법권이 다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는 것이죠.
범행의 자동성, 반복성, 연속성. 이게 물리적인 범행하고 좀 다르게 이거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런 자동화, 반복, 연속성이 아주 유리하죠. 은밀성 및 전파성. 자, 여기도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사이버 페르소나. 자, 사이버 페르소나라는 얘기는요. 사이버 공간에서의 어떤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SNS에 쓰는 계정, 그다음 학교 포탈의 계정, 아이디 이런 게 다 여러분들의 사이버 페르소나예요. 그래서 원투 원도 있지만 원투 매니도 있죠. 여러분들 SNS 계정을 하나만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 가지 용도별로 갖고 있는 사람도 있죠. 이메일도 용도별로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매니 투 원은 어, 공 어, 아이디를 공유하는 거죠. 아이디를. 예를 들면 여러분들 어떤 팀의 어떤 채널을 만들었다. 이 채널을 동시에 같이 관리하고자 한다. 이럴 때는 매니 투 원 형태의 사이버 페르소나가 될 거예요. 매니 투 매니 형태도 있겠고요. 음. 컴퓨터 범죄 기소의 어려움. 요거는 음, 예. 컴퓨터 범죄는 요새 이제 사법부도 이제 이런 전문가 분들을 많이 고용을 하셨기 때문에 기술적 이해 어려움은 이제 많이 해소가 되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기술이 계속 발전되다 보니까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있어요. 음, 컴퓨터 범죄에 대한 법률 사항이 빨리 이렇게 쉽게 법을 만들고 개정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충분히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사법 시스템이 그 속도를 따라잡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특징이 있고요. 뭐 은밀성과 전파성 때문에 이 공격자, 이 실제 가해자를 특정하기가 매우 어렵죠. 자, 그다음에 컴퓨터에 의해서 생성된 자료들이 법적으로 볼 때 이 hearsay evidence로 분류가 되거든요. 이거를 전원이라고 합니다. 전원. hearsay 들었다 말하는 것을 들었다 말하는 것을 그러니까 증인 나와서 증언하세요 하라고 할 때 이게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전해서 들었습니다. 이게 전원 증거거든요. 직접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증거로서의 힘이 약하죠. 그래서 컴퓨터에서 생성된 여러 가지 로그라든가 이런 것들이 직접 증거로서 효력을 발휘하려면 좀 까다로운 기술들이 필요해요. 무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보장이 돼야 돼요. 자, 그다음에 스크립트 키디 중에서 미성년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소가 이제 좀 어려운 것이죠. 자, 이 사항을 또 좀 보면 국제 사이버 범죄 조약 앞에서 봤던 것처럼 크로스 주리스딕션 교차 사법권의 문제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2001년도에 상당히 오래됐죠. 2001년도에 부다페스트에서 사이버 범죄 방지 협약이 만들어졌습니다. 생각보다 오래됐습니다. 우리 20년이 지금 됐는데요. 이런 내용들이에요. 2조, 3조, 7조, 9조, 10조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한테 아주 절실한 이런 사이버 범죄 방지 협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 지금 이제 이슈가 되는 것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2019년도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부다페스트 협약합의 검토 중이다. 예, 아직 우리나라가 협약이 가입이 안 됐어요. 예. 교차 사법권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협약이라도 돼야 좀 더 이렇게 공조도 할 수 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또 찾아봤어요. 혹시나 됐나? 했더니 아직 이렇게 있더라고요. 예, 아직도 가입이 안 됐어요. 네. 의외죠. 예, 우리나라 이제 엠번방 사건이나 이런 게 큰 사회적 이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국제 사이버 범죄 협약에 대해서 관심은 이제 높아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컴퓨터 포렌식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기 선배 중에
BOB를 다루는 선배가 있죠. 예, BOB. 그 선배가 이제 BOB에서 이제 포렌식 쪽의 트랙을 좀 밟았다고 하는데요. 관심 있으면은 이제 오기 선배한테 한번 또 여러 가지 조언을 좀 들으면 좋겠습니다. 컴퓨터 포렌식이 무엇인가? 컴퓨터 포렌식. 하드디스크 등 컴퓨터 저장 매체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복구하고 검색하는 수사 기법을 컴퓨터 포렌식이라고 통틀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법원이 인정할 만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컴퓨터 증거들이 이 전원 증거로서 이제 직접 증거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증거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법원이 인정할 만한 증거로서 증거 수집하기 위한 기술들을 컴퓨터 포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은 이거를 좀 더 범용적으로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포렌식. 자, 디지털 에비던스 또는 뭐 디지털 포렌식에서 나오는 증거들을 디지털 에비던스라고 하는데요. 너무 유명한 표현이죠. Every contact leaves a trace.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 자, 이것이 디지털 포렌식에서도 유효하다고 합니다. 유효하다고 해요. 자, 디지털 증거는 무엇이냐? 범죄 사건과 관련된 정보 중에서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거나 전송된 것을 디지털 증거라고 합니다. 음. 저장과 전송. 여러분들 데이터는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디지털 데이터는 데이터. 첫 번째, 저장. 두 번째, 전송. 세 번째 뭘까요? 세 번째는 사용. 음. 그래서 저장되어 있거나 전송되어 있거나 아니면 사용 중이에요. 자, 근데 이제 증거는 사용 중인 거를 증거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사용 중인 거를 어떻게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사용 중인 거를 외부로 전송하거나 이런 형태로 이제 그 증거 수집을 하는 것이죠. 자, 디지털 증거는 특징이 원본과 사본의 구별이 어려워요. 대신 또 조작과 변경, 삭제는 또 쉬워요.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 원칙을 철저히 적용해야만 증거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절차들이 있는데 디지털 증거 수집 절차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디지털 증거 수집 절차. 첫 번째, 문서화. 두 번째, 사진 촬영. 세 번째, 메모리 덤프. 네 번째, 디스크 이미징. 이 중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문서화예요. 문서화. 음, 문서화. 문서화. 수첩에다 아니면은 정해져 있는 폼에다가 딱 기록하는 거예요. 현재 몇 월 몇 시에 이렇게 도착을 했고 도착한데 현재 상황에서는 컴퓨터가 몇 대가 있고 몇 대가 지금 동작 중이며 뭐 이런 쭉 기록을 해서 문서화를 남겨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증거 수집 단계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를 사진을 좀 찍습니다. 네, 사진 찍어요. 문서화에 대한 내용들이 사진에 담겨 있어야겠죠. 사진에 있는 내용이 또 문서화에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해당 컴퓨터로 가요. 자, 여기까지 가면은 컴퓨터는 만지지도 않았어요. 네, 만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와서 메모리 덤프를 뜹니다. 덤프. 아까 데이터가 저장, 전송, 사용 중이라고 그랬죠. 자, 사용 중인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느냐? 덤프하는 거죠. 덤프. 덤프를 떠서 저장을 시키는 거죠. 자, 그래야만 휘발성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있어요. 휘발성 데이터라는 게 뭐예요? 휘발성. 전기를 끄면 없어지는 데이터. 이걸 휘발성 데이터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실무에 여러분 졸업해서 공군 장교로서 그렇게 근무하실 때 바이러스 백신이 생겼다 그러면 컴퓨터 절대 끄면 안 돼요. 끄면 안 돼요.
끄지 않고 네트워크 램포트만 빼고 그대로 놔둬야 돼요. 그러면은 포렌식 팀이 와서 그거 그대로 수집하고 여러분들한테 경위서 받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한번 말씀드렸죠. 음. 그다음에 이런 네트워크 정보들 어떤 포트가 열렸는지 포트 우리 1.4절에서 얘기 많이 나왔죠. 포트. 그다음 프로세스 정보, 로그온 계정, 어떤 계정을 사용했는지 등은 이제 메모리에 다 있기 때문에 메모리를 덤프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 디스크 이미징. 자, 이미징이 뭐예요? 이미징하고 카피는 달라요. 친구한테 너 그 파일 좀 나한테 복사해줘 이러잖아요. 복사는 이제 카피죠. 이미징은 그대로 디스크에 있는 물리적인 전기적인 정보들을 비트 스트림 형태로 그대로 복제하는 것을 이미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폴더를 그대로 이렇게 복사하는 거는 아니에요. 얘는 그대로 이제 별도의 장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디스크에 있는 전자적인 신호들을 비트 스트림 단위로 그대로 복제하는 것이 디스크 이미징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현재 사용 중인 디스크와 동일한 디스크로 그대로 이미지를 뜨는 게 가장 좋죠. 그렇지 않더라도 디지털 비트 정보를 그대로 이제 복제를 하는 것을 이미징이라고 합니다. 자, CRC 책섬 해시. 자, 이거 뭐하고 관련된 거예요? 뭐하고 관련돼 있습니까? 질문이 너무 크죠? 기밀성, 무결성, 다용성 중에서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CRC 책섬 해시. 무결성하고 관련이 있죠? 무결성. 그죠? 무결성. 왜냐하면 그대로 이제 복제한 것이 정확히 맞는지 그거를 보증하기 위해서 그런 CRC나 책섬이나 해시를 하는 것이죠. 이 중에서 좀 더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해시죠. 자, 디지털 에비던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봅니다. 디지털 증거 분석을 위해서는 뭐 암호화, 복화, 암호화돼 있는 거 이제 복화해서 확인하거나 키워드 검색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하는 것이고 맥타임, 맥타임 뭐라고 그랬죠? modification, access, change 또는 creation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파일에 대한 접근된 정보를 일컫는 것이 이제 맥타임 분석입니다. 주의사항. 예, 함부로 전원을 끄면 안 돼요. 절차에 맞게 절차에 맞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정전기 방지 가방, 정전기 방지 손목뒤 등을 해야 돼요. 치명적으로 이제 정전기에 의해서 데이터가 변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음. 이러한 디지털 증거들은 어디에 위치하는가? 어디에 위치하는가? 메모리, 당연히 메모리에 있고요. 그리고 윈도우즈 같은 경우 이벤트 로그나 레지스트리에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휴지통에도 있어요. 예. 아까 덤스터 다이빙이라고 했죠. 덤스터 다이빙. 덤스터 다이빙이 뭐라고 했어요? 휴지통 뒤지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컴퓨터에 있는 휴지통 뒤지는 것은 일렉트로닉 덤스터 다이빙이라고도 합니다. 음. 자, 여러분들 디스크를 보면 프리 스페이스, 언얼로케이티드 스페이스, 슬랙 스페이스 같은 게 있어요. 이런 데서도 중요한 증거들을 찾는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디스크가 이렇게 있으면 섹터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음. 어떤 정보가 이렇게 담겨 있어요. 그러면서 범죄 혐의를 없애려고 얘를 다른 파일로 없애버려요. 그런데 여기까지 다른 파일로 이렇게 덮으시운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아무것도 안 썼던 것은 자유 공간이 돼요. 아무것도 안 쓴 거는. 그리고 이렇게 덮어 씌우면서
이렇게 남은 거는 unallocated space가 돼요. 여기 보면은 섹터에 이렇게 구분이 좀 남는 게 있어요. 이런 슬랙 스페이스라고 해요.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일부 정보가 남아 있죠. 이런 정보에서 디지털 에비던스를 구하기도 합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로그라든가 수학 파일, 임시 파일에서도 중요한 정보들을 뽑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체인 오브 커스터디.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체인 오브 커스터디도 매우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예. 현재의 증거가 최초로 수집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어떠한 변경도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한 절차적 방법을 체인 오브 커스터디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말로는 연계 보관성의 원칙이라고 해요. 연계 보관성의 원칙.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한 사람이 누군지, 언젠지, 그리고 요거를 누구한테 넘겼는지 등을 이렇게 체인 오브 커스터디 형태로 누구로부터 누구에 의해서 받았다는 것을 쭉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증거가 변조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증을 해주는 거죠. 그래야 이제 법원으로부터 이러한 증거들을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6절까지 우리가 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